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57분경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국 지하철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단독으로 움직여 사고를 낸 피해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비정규직한테 배상금을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그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네, 피해자 비정규 씨가 관리부에 서명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증인. 지금 이 계약서에는 지하철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근무자들을 저희 회사 쪽에서 교육시키고 저희 회사에서 파견하고 저희 회사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져갔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도 그 애가 저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저를 때린 도복행에게 있지. 저는 진짜 억울해요. 사건 전날 올린 글을 보면 커터칼로 찔러도 죽나요? 옥상으로 불러내서 찔러버려야지 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해에 대한 계획과 강한 상해 동기를 보였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만약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과다출혈로 생명에 큰 위협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증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동안 뭘 했죠? 그건 그러니까 담임교사로서 맡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증인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며 피고인에게 상해 동기가 없었고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그렇게 보였으니까. 자, 다 함께 단체 인사 후에 준비한 구호가 있다면 구호 외치고 바로 경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저희가 이번 모의 재판에서 준비한 주제는 9개월의 칼날, 보복인가 정당인가이며 지금부터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정감초는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셔서 3년을 한국에서 혼자 수학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감초의 부모님은 감초에게 무관심하지만 생활비는 충분히 지원해 주었고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이 심했던 정감초는 학생이 사기에는 고가의 물품들로 자신들을 치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3학년에 올라간 후 정감초의 겉모습에 호감이 생긴 도복행이 감초에게 다가가 살갑게 굴었지만 감초의 반응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도복행은 학생들을 선동해 감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잘 산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의 3배가 넘는 학급비를 낼 것을 강요하거나 김치녀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한다 등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면전에서 욕을 하거나 감초에게 침을 뱉고 걸레를 빤 물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도복행은 정감초의 가방이나 이어폰 등을 빼앗고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한 뒤 갚지 않았으며 옥상이나 화장실로 데려가 집단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정감초는 주위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수면 장애와 같은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졌으며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정감초는 자신을 괴롭히는 도복행을 칼로 찔러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건 당일 정감초는 문구점에서 커트칼을 산 후 주머니에 숨겼으며 그리고는 도복행을 불러내어 자극해 자신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옥상에서 도복행에게 폭행을 당하던 정감초는 커트칼을 꺼내 복행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도복행이 쓰러지고 정감초는 옥상에서 도망쳐 내려오다가 담임교사 방간이와 마주칩니다. 교사 방간이에 의해 도복행은 응급치료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수송되었으며 복행은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감초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2월 4일 사건 번호 2017 고압 055 피고인 정감초에 대한 특수상해건의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정감초가 맞습니까? 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98년 1월 4일입니다.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수원시 영풍구 멘탄동 204번지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2016년 11월 31일이었으나 재판이 시작되는 현재 만 19세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소 피해자 도복행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원한을 키워왔던 피고인 정감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사서 주머니에 숨겨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욕설을 하는 등 자극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옥상으로 데려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져갔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 계획적 범죄이며 살인미수로 볼 수도 있겠으나 흉기가 커터칼이며 깊게 찌르지 않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빨리 발견되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 검사는 피고인 정감초를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세요. 판장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그날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복장을 풀고가 먼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막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저 학습적 필요로 인해 커터칼을 구매하고 휴대했던 것이며 피해자를 먼저 자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폭력에 저항하려는 뿐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 정감초의 행동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방어 행위, 즉 정당방위로 참작되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동안 도복행한테 맞고 돈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에 나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애가 너무 밉고 싫어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지만 절대 그 애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날도 그 애가 저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저를 때린 도복행에게 있지. 저는 진짜 억울해요.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을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세요.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과 상해 동기를 갖고 이 사건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그동안 내 돈 뺏고 때린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와 같은 글을 반복하여 올렸으며 사건 전날 올린 글을 보면 커터칼로 찔러서 죽나요? 옥상으로 불러내서 찔러버려야지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해에 대한 계획과 강한 상해 동기를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도발했다는 것을 입증해줄 피해자 도복행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커터칼과 커터칼에 묻은 피고인의 지문, 당시 CCTV, 피해자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커터칼에 찔려 복부에 5, 6cm의 자상을 입었고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어도 소장이 손상되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칼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망쳤는데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담임교사 방관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에 대해 동의합니까? 인터넷 자료들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화를 풀고 하소연할 공간이 필요해 그런 글들을 올렸던 것이지 진심으로 피해자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내용의 글은 인터넷 게시판을 조금만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흔한 글일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 도복행을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 도복행은 그동안 피고인을 심하게 괴롭혔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은 칼에 찔리면서 더 커졌을 것입니다. 정당 방위가 참작되면 자신의 폭행만 남아 처벌을 받게 될 텐데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입히기 위해 피고인이 먼저 도발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만 입증하는 것은 진단서나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증거나 증인 신청은 동의하겠습니다. 검사 측 의견은 어떤가요? 재판장님, 단순한 분노성 게시글이 아닙니다. 인터넷 자료들이 피고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해 줄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게시글에 올린 내용과 사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므로 필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 도북행은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혹시라도 위증을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증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검사 측에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같은 반 학생 김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당한 폭행 진단서를 비롯해 9개월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받은 약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지속되는 폭행으로 정신적 불안 증세가 생겼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시켜줄 정신과 의사 신의영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학교폭력 처벌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며 이 재판의 피고인은 도복행이 아니라 정감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혔던 것은 이 사건의 배경 요소일 뿐 이와 관련된 증인과 그동안의 폭행 진단서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단서를 보면 정신불안과 우울증이 피해자를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 커터칼로 찌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은 어떤가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불안과 우울증은 당연히 피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생긴 것이며 정당 방위가 맞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모두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7년 3월 4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정감초에 대한 2017 고압 05호 제2차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측 증인부터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4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행, 방관희, 김친구, 신의영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대표로 도복행이 선서를 한 후 선서하겠습니다. 선서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도복행. 증인 방관희, 김친구, 신이요.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며 위증죄로 처벌받으니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도복행, 방관희, 김친구, 신의영은 차례대로 직업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98년 5월 10일생이고 대학생입니다. 1985년 5월 17일생이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1998년 6월 9일생이고 대학생입니다. 1979년 7월 21일생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고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도복행은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사건 당일 4시 50분경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는 증인을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네, 저를 불러내더니 저한테 갑자기 막 욕설을 하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벌 받게 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증인은 화가 나서 피고인을 옥상으로 끌고 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치만 제가 먼저 그딴 식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고인은 커터칼로 증인의 복부를 찔렀고 증인이 쓰러지다 도망쳤습니다. 맞죠? 네, 제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만약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피고인을 다른 장소가 아닌 옥상으로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야 바로 위가 옥상이었으니까요. 걔가 저를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옥상으로 끌고 간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증인은 옥상에서 친구들과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었죠? 그건 그런데 그렇다면 증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커터칼을 꺼내 증인에게 휘두르거나 협박하였습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때리고 나서 꺼내긴 했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걔가 먼저 맞을 짓을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증인의 폭력행위 도중에 증인을 커터칼로 찌른 것이죠? 네, 뭐 그랬죠. 커터칼로 한 번 찌른 후에 추가적인 상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도중에 한 번 찌른 후로는 그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도복행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방관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교실 문 단속을 하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옥상에서 뛰쳐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감초가 손에 피가 묻은 채로 내려오길래 붙잡으려 했지만 저를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혹시 몰라 옥상으로 올라가 봤는데 복행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서 급히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칼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두고 도망을 갔으며 선생님을 만나서도 어떠한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때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죠?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학교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과다출혈로 생명에 큰 위협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피고인이 담임교사와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초와 복행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한 학생이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증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동안 뭘 했죠? 그건 그러니까 담임교사로서 맡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면 좋았겠지만 감초가 복행이가 싫고 무섭다고 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복행이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조금 싸운 거라고만 하고 감초 부모님께 연락해봤더니 별거 아닐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으로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야죠. 피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손에 피가 묻은 채로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대로 저를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쫓아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죠? 감초가 이미 멀리 도망가기도 했고 옥상 문이 열려 있는데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재판장님, 피고인은 놀라고 당황해서 도망친 것뿐이며 만약 피고인이 정말 이 사건을 준비했었더라면 좀 더 치밀하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방관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김친구는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같은 반 친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요. 복행이가 감초한테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솔직히 저라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초는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학교에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반 친구도 감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도와줬다가 복행이의 눈밖에 날까 봐 도와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피고인이 커터칼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죠?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침에 문구점에서 봤는데 커터칼이랑 지우개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저도 커터칼 하나 샀고요. 하루 종일 어떤 이상함도 보지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였습니까? 네? 같은 반 친구였죠.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증인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며 피고인에게 상해 동기가 없었고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재판장님, 증인의 발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피고인이 정말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사건의 치밀함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친구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신의영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정신과 의사로 피고인과 상담을 했으며 약을 처방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증인이 겪은 정신불안이나 우울증은 그 정도가 어땠습니까? 통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으나 증인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고 증인의 상황을 볼 때 악화될 조짐이 보여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한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피고인이 평소에 옥상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옥상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거기다 정신불안 상태가 증폭되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정신적 불안 상태에 놓여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자신의 한 행동에 너무 놀라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이 약은 처음 처방한 일자를 보니까 피고인이 학교 폭력을 당하기 1년 전인 2015년 8월 3일이네요. 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신불안과 우울증을 겪게 된 계기는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인가요? 네. 처음에는 친구도 없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사는 외로움으로 생긴 것이지만 최근 1년 동안 괴롭힘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괴롭힘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 피고인 측과는 달리 직접적 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인, 진단서에는 괴롭힘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은 없던데요. 피고인이 상담 중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줄 알았다면 제가 신고를 했겠죠.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이군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수 있다고 증언한 건 역시 추측성 발언인 것이네요. 네. 네. 저의 추측이 들어간 건 맞지만 정신과 의사로서의 저의 소견입니다. 가장 최근에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한 게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8월 27일이고 총 상담 횟수가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를 찌를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했어야 하지만 겨우 4회밖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방문 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3개월 정도를 방문하지 않았고 약 복용량도 평소와 같았는데 이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정신불안이나 우울증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신의영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주머니에 계속 넣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냥 공부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사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둔 건 필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잠깐만 넣어두려다 깜빡해서. 그저 학습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학생들이 주로 쓰는 소형 커터칼이 아닌 대형 커터칼을 구매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고 길이 15cm 정도의 칼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깜빡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계획이 실현되려면 커터칼이 매우 중요했고 아마 몸에서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숨겨두지 않았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인?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피해자를 도발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려 한 것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신고하겠다 말하려 한 건데 도복행이 갑자기 저를 끌고 가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심한 폭력을 당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그날은 왜 피해자를 찌른 거죠? 게다가 피해자는 친구들 없이 혼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그 상황에서 커터칼을 꼭 휘둘러야 할 만큼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목수심 때문에 칼로 찌른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대답해 보세요, 피고인.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피고인을 겁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자제해 주십시오. 네.
저는 평소보다 심했든 아니었든 아프고 무서웠다고요. 거기가 옥상이라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코토칼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다면 피해자를 찌른 후 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구하러 하지 않았죠? 담임 선생님을 뿌리치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제가 도복행위에 찔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고 그 상황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을 괴롭혀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애들한테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돈이 급하다고 빌려가 놓고서는 갚지도 않고 때리고 욕하고. 자, 피고인이 대형 커터칼을 산 이유는 무엇이죠? 그게 대형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코토칼이길래 산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를 처음부터 찌르려고 했나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려요. 도복행이 제 뺨을 때리고 제 머리채 이렇게 막 잡고 너무 아프고 무서웠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커터칼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처럼 커터칼을 샀고 이를 주머니에 계속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피해자를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 도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마주쳤던 선생님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놀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잡히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임교사 방관이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피고인은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정당방위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도발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58조 2의 1에 의거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과 피고인 정감초도 차례대로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우선 피고인은 단지 학습적 필요에 의해 커터칼을 산 것이며 피해자를 도발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경고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옥상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본능적,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지 피해자의 폭행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심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동안의 괴롭힘과 옥상에서 당한 폭행이 떠올라 괴로웠을 것이며 그 모든 고통을 고려한다면 결코 피고인의 상처가 피해자보다 작지 않습니다. 또한 선생님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은 너무 놀라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말 사건을 계획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빠져나와서 선생님이 피해자를 구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며 커터칼로 여러 번 깊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터칼로 단 한 번 찔렀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깊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위협을 받아 자신을 보호하려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로 참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복행이는 저를 심하게 괴롭혔고 저는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행이를 찔렀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린 것,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제대로 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복행이를 찔렀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정당방위를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정감초의 특수상해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세를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힌 것은 당시 상황이나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을 때 충분한 보복의 동기가 있으며 계획범죄임이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자극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흉기를 쏟지하지 않았고 심한 폭행도 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찌를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불안 증세가 커터칼로 찌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심하며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만 인정하므로 그동안 피고인이 당했던 괴롭힘은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위법 조각 사유로도 볼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하지 않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분이 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을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정감초의 특수상해에 대한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약간의 그 한편의 그 속사포 같은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으로 긴박하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매원 고등학교 팀의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그 형사재판의 전형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쟁점을 이제 알고 그 법률적 쟁점에 해당하느냐,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냐는 것은 팩트의 문제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이제 정감초가 도복행의 어떤 그 폭행을 유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렇게 맞춰가는 그 일관성, 뭐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사는 왜 도발이라면 정당방위가 안 되는지, 그걸 하나 답. 도발이라면 왜 정당방위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도발이어도 도복행이 그 순간 그 정감초를 공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당방위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방해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침해의 현재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도발이라면, 그다음에 변호인은 자꾸 이제 우울증 이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를 행위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야기해서 우리 이 의뢰인은 정당방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당방위의 어느 요건과 관계가 되느냐, 우울증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기 위해서 도발했다고 한 것이었고,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먼저 도발했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도발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그 먼저 도발을 단순한 그냥 도발이었으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 인터넷 게시글이나 그런 다른 증거들을 봤을 때 일부러 도발했다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도발이 없었다면 단지 그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 없이 그대로 그 집에 가서 이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도발을 했다는 그 점이 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이라는 조항에 심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감형을 해준다, 이런 맥락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애초에 이 상황에서만 본다면, 물론 도복행이 먼저 때렸고 정감초가 칼을 찔렀지만, 이게 이전부터
정말 처음부터 9개월 전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거다. 저희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이 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얘가 뭐랄까요? 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찌른 거니까 저희가 정당방위 그 요건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그러니까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그 상해가 같아야 된다,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적 불안감,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도 그 상처 상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우울증이나 정신 불안에 대해 학교 폭력에 의한 그런 거에 대해서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 모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 어떤 폭력 문제라든가 교권 침해에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또 이런 사례들이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함께 좀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우선 그 판사 역할을 한 친구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 정감초가 계획을 세운 그런 범죄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카트가를 가지고 또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 증인신문들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은 조금 과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특수상해 부분도 죄도 이제 죄명이 또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궁금하고, 또 만약에 우리 지금 재판장은 우리 그 학생이 만약에 정감초라는 학생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여기에 처신했을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해요. 만약에 이 정감초라는 그 학생의 그런 지금 집에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지금 아마 혼자서 지금 생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의 입장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정감초였다면 저는 아마 이 학교를 전학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학을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부모님한테도 제가 먼저 이런 현실을 말하면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에? 학교 좀 심하기도 하고, 일단 가해자랑 멀어져야 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 그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범죄임을 입증하는 거는 학교 폭력을 이미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약한 상태였는데 걔를 우발적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보충으로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그 처음에 이런 인터넷 게시글도 그렇고 이제 그 증인신문에서도 얘가 이제 혼자 이제 피고인만 자기는 이제 그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하는데, 이제 피해자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먼저 도발을 했고 그랬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평소보다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찔렀다는 것, 옥상에 이제 아무도 없었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찔렀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뭐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뭐 CCTV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계획 범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딱 하나로 정면 돌파를 해보자, 그런 것도 좋고, 이제 정당방위뿐만 아니고 정당방위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보복 범죄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답해도 상관없고 제 질문은 보면 이제 아까 증거 채택하는 과정에서 아까 인터넷 게시물 쓴 거 그것이 이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증거라서 검사 측은 이제 증거 채택을 이제 주장을 하고 변호인은 안 된다라고 이제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이라든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검사 측에서는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이 사건만 보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증거 채택을 가지고 좀 다퉈보자라는 것은 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뭐 누구라도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이 처음 모의 재판이 아닌데 저번에는 그냥 동의합니다라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 부분이 앞에 이런 공소 요지나 증거 채택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그런 재미를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다퉈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적합한 증거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다 끝내주셨나요? 자, 이상으로 경연 5번째 팀 우리 매원고 더로잉 팀의 모든 재판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단체로 인사하고 다 함께 들어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판사 친구가 해맑은 웃음으로 심사위원분들께 환심을 살 줄은 몰랐는데요. 네. 자, 대표자가 구호 아래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동판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 팀이 발표를 할 텐데요. 이렇게 비틀하고 있는데 그러나 잠시 후 피고인이 나타나 이들에게 다가가며 무슨 말을 건네며 위협적인 손짓을 가합니다. 그 후 학생들의 플랜카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대로 구겨버리더니 홍보자료도 그대로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제 팔을 허리띠로 놓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 제가 그 건장한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이죠.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런 집회인데 진짜 저희가 왜 이런 걸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확보되든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본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시선과 그런 질타가 반영돼야 합니까? 내 말에는 모두 정당성이 있어요.